북위 29.9792도, 동경 31.1342도. 1998년 미 육군 공병대가 작성하고 2020년 우연히 기밀 해제된 문서번호 CIA-079에 기록된 이집트 대피라미드의 전자기장 이상 좌표입니다. 이 문서는 수십 년간 지하금고에 숨겨져 있다가 세상에 드러났으며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단 한 줄의 섬뜩한 변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죽은 자를 위한 무덤이 아니라 거대한 에너지를 통제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기계장치다. 도대체 기원전 2500년의 고대 인류는 어떻게 현대 물리학조차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첨단 기술 시설을 사막 한가운데에 건설한 것일까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교과서를 통해 하나의 획일화된 역사를 배워왔습니다. 권력자와 주류 학계가 정해놓은 안전하고 평범한 과거의 기록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거대한 피라미드가 단지 파라오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수만 명의 노예들이 밧줄과 통나무를 이용해 쌓아 올린 돌무더기일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했다는 것은 그들이 주입한 얄팍한 설명에 이미 본능적인 의문을 품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조작하고 통제한 거짓된 역사 속에 갇혀 세상의 진짜 비밀을 모른 채 무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두려운 현실입니다. 이집트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은 이 거대한 불가사의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묘한 기시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낍니다. 주류 고고학계는 자신들의 이론에 들어맞지 않는 모든 증거를 철저히 무시하거나 그것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음모론 취급해왔습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이 건축물에 담긴 진실을 깎아내리려 하는 것일까요? 단순한 무덤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무너지는 순간 인류의 진화와 문명의 발전 속도를 규정해온 그들의 견고한 학문적 권력이 송두리째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숨기려 했던 파편화된 단서들을 하나로 모아볼 것입니다. 감춰진 진실과 인류의 진짜 기원을 파헤치는 이 여정은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류 학계의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기원전 2560년경 쿠프왕의 명령으로 약 20년에 걸쳐 대피라미드가 건설되었다. 구리와 돌로 만든 원시적인 도구를 사용해 채석했고 나무 썰매와 젖은 모래를 이용해 돌을 운반했으며 경사로를 만들어 그 무거운 돌들을 쌓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와 학교 교과서는 이 가설을 마치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실인 것처럼 반복해서 주입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을 숫자로 변환해보는 순간 우리는 주류학계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수학적 모순을 안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건설 속도와 물류의 수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피라미드는 약 230만 개의 석회암과 화강암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블록들의 평균 무게는 2.5톤이며 왕의 방 위에 놓인 화강암 지붕석의 무게는 무려 70톤에 달합니다. 주류학계의 주장대로 이 거대한 건축물을 20년 만에 완공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노동자들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교대 근무를 했다고 쳐도 정확히 2분 30초마다 평균 2.5톤의 돌 하나를 완벽하게 채석하고 운반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정된 위치에 깎아 맞춰 넣어야 합니다. 2분 30초.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현대의 기술력과 비교해 볼까요? 1931년에 완공된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현대적인 강철 프레인과 증기 크레인, 수천 명의 숙련된 현대 노동자들을 동원하고도 1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2010년에 완공된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할리파는 최첨단 컴퓨터 설계와 타워 크레인, 고강도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고도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2500년의 인류가 바퀴조차 제대로 발명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시대에 2분 30초마다 자동차 2대 무게의 돌을 오차 없이 쌓아 올렸다는 것이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두 번째 수치는 재질의 경도와 절삭 기술의 모순입니다. 주류 고고학계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구리로 만든 끌과 단단한 돌망치를 이용해 피라미드의 돌을 다듬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광물의 단단함을 측정하는 모스 경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주로 사용했다는 구리의 모스 경도는 3에 불과합니다. 반면 피라미드 내부의 핵심 구조와 석관을 구성하는 화강암의 모스 경도는 6에서 7에 달합니다. 구리로 화강암을 자른다는 것은 플라스틱 빵칼로 강철 금고를 썰어보겠다는 것과 같은 물리적 코미디입니다. 현대 건축에서 모스 경도 7의 화강암을 이토록 매끄럽고 정밀하게 절단하기 위해서는
모스 경도 10의 다이아몬드 코어 드릴이나 초고압 워터젯 절단기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대피라미드 내부의 화강암 석관과 통로 벽면을 살펴보면 현대의 다이아몬드 톱으로 자른 것과 동일한 수준의 미세한 나선형 절단 자국과 1mm 이하의 오차율을 보여주는 평탄도가 발견됩니다. 원시적인 구리끌로 수십 년을 두드려 만들었다는 학계의 설명은 이 압도적인 가공 정밀도 앞에서는 철저히 힘을 잃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수치는 지구과학적 정밀도입니다. 대피라미드의 밑변은 정확히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정렬의 오차율입니다. 대피라미드와 진북 사이의 오차는 단 0.06%, 즉 3분 60분의 1도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의 경이로움을 이해하기 위해 현대의 건축물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1677년에 세워져 오랫동안 세계 천문학의 중심 역할을 했던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조차 진북과의 정렬 오차가 0.15%입니다. 현대 과학의 정수인 천문대보다 고대의 돌무더기가 2배 이상 더 정확하게 지구의 자전축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침반도, 위성지휘 PS도, 레이저 측량기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230만 개의 돌을 쌓으면서 이토록 소름 끼치는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단지 무거운 돌을 높이 쌓아 올린 고대 건축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토목공학, 재료공학, 그리고 지구과학의 한계치에 도전하는 기하학적 완벽함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와 사실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명확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주류 학계가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원시적인 도구와 노예들의 노동력이라는 공식적인 서사는 설명할 수 없는 초고도 기술의 흔적을 덮기 위한 조잡한 가림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고대 인류가 현대 과학을 뛰어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 미스터리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학문적 기반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하여 이토록 거대한 진실을 숨기려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피라미드의 건축 방식을 모른다는 학문적 자존심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대피라미드 내부의 진짜 비밀, 기밀 해제된 문서들이 가리키는 그 충격적인 물리적 증거들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의 장막을 걷어내 첫 번째 결정적인 증거가 사막의 모래폭풍 아래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마주할 물리적 증거는 거대한 피라미드의 외벽이 아니라 그 중심부에 숨겨진 어둡고 밀폐된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수천 톤의 돌덩이들이 짓누르는 압도적인 중압감 속 산소조차 희박한 왕의 방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1881년 영국의 저명한 고고학자 윌리엄 매슈 플린더스 피트리는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 내부를 정밀하게 측량하기 위해 이 좁고 숨막히는 통로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는 주류 학계가 칭송하는 이집트 고고학의 아버지라 불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이 어둠 속에서 발견한 작은 돌조각 하나는 주류 고고학계의 근간을 뒤흔들 가장 치명적인 미스터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피트리가 발견한 것은 이른바 코어 7번이라 명명된 원통형의 화강암과 섬노감 파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암석의 내부를 파내기 위해 원통형 드릴을 사용했을 때 남겨지는 원기둥 모양의 잔해물입니다. 섬노감은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암석 중 하나로 모스 경도 7에서 8에 달하는 무자비한 강도를 자랑합니다. 주류 학계는 고대 이집트의 노동자들이 모래와 물을 섞은 연마제를 구리관에 발라 수십 년 동안 손으로 돌려가며 이 단단한 돌을 파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들은 이 단순하고 원시적인 설명이 모든 불가사의를 해결해 줄 것이라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피트리가 돋보기를 들고 그 원통형 코어의 표면을 관찰했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코어의 표면에는 드릴이 회전하며 돌을 파고 들어간 나선형의 홈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홈의 간격과 깊이였습니다. 나선형의 궤적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완벽한 평행을 이루며 암석을 파고 내려갔습니다. 수동으로 구리관을 돌렸다면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기계적인 회전축이 고정된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완벽한 기하학적 흔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원전 2500년의 노동자들이 사람의 힘만으로 이토록 완벽한 기계적 절단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피트리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선형 홈은 도구가 암석을 파고들 때 생긴 것이며 그 절단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한계도 초과한다. 피트리의 이 충격적인 발견은 즉각 런던의 학회로 보내졌지만 주류 학계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과서를 다시 쓰고 싶지 않았기에 이 명백한 첨단 기술의 증거를 박물관 지하 수장고 깊은 곳에 던져놓고 대중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감춰진 진실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누군가 그 나선형 홈에 담긴 수학적 불가능성을 다시 계산해 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이 왜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지 우리는 차가운 수치와 공식으로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섬노감 코어 표면에 남겨진 나선형 홈의 간격을 정밀 측정한 결과 드릴이 한 번 회전할 때마다 암석을 파고 들어간 깊이는 정확히 2.55mm였습니다. 2.55mm. 이 수치가 얼마나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인 값인지 두 가지 비교 대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최첨단 공업용 다이아몬드 코어 드릴을 화강암에 대고 고속으로 회전시켰을 때 1회전당 파고드는 깊이는 불과 0.05mm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인 고강도 간철 드릴을 부드러운 알루미늄 합금에 대고 뚫을 때의 깊이가 약 0.1mm 수준입니다. 현대의 컴퓨터 제어 다이아몬드 드릴보다 무려 50배나 더 깊게 지구에서 가장 단단한 돌을 마치 버터 자르듯 파고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기술 발전이 과거에서 현재로 선형적으로 발전해왔다는 주류학계의 오만한 상식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수치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미상의 도구는 현대 과학으로도 구현하기 힘든 압도적인 절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인간적, 물리적 의미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1회전당 2.5mm를 섬노감 속으로 밀어넣기 위해서는 드릴의 수직 하중이 최소 2톤에서 3톤 이상 가해져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원시적인 구리관 위에 2톤짜리 바위를 얹어놓고 사람의 힘으로 돌린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구리관은 회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엿가락처럼 휘어지거나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게다가 드릴이 그토록 엄청난 압력과 속도로 암석을 파고들 때 발생하는 마찰열은 섭씨 1,000도를 가볍게 넘어섭니다. 현대의 절단기들이 끊임없이 냉각수를 쏟아부어도 날이 타버리는 마당에 사막 한가운데서 그 엄청난 열을 어떻게 통제했을까요? 더욱이 코어를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화강암 내부의 석영 결정들이 뜯겨나간 것이 아니라 분자 단위로 매끄럽게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드릴이 최소 초당 수천 번 이상의 경이로운 RPM으로 회전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현상입니다. 기원전의 사막에서 초고속 회전과 수톤의 압력을 동시에 제어하는 첨단 동력 장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작은 돌조각의 수치를 통해 부인할 수 없이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절단 기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피라미드라는 거대한 구조물 전체에 각인된 수학적 정밀성으로 시선을 옮기면 우리는 이 건축물이 의도적으로 설계된 거대한 데이터 저장소라는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대인들은 자신들의 초고도 지식을 그 어떤 언어보다 확실한 우주의 언어, 바로 수학과 기하학을 통해 돌무더기 속에 암호화해 놓았습니다. 대피라미드의 밑변 둘레의 길이를 그 높이의 2배로 나누어 보십시오. 그 결과값은 정확히 3.14159, 즉 원주율 파이와 일치합니다. 또한 왕의 방 내부의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은 1.618, 즉 우주의 완벽한 비율이라 불리는 황금비를 소수점 세 자리까지 정확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주류 학계는 기원전 2500년의 이집트인들이 원주율과 황금비의 개념을 전혀 몰랐으며 이 모든 비율은 돌을 쌓다 보니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수백만 개의 돌을 우연히 쌓아서 원주율과 황금비를 동시에 그것도 소수점 단위의 정밀도로 맞출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대피라미드의 중심 좌표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두기 29.9792도. 이 좌표의 숫자를 현대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상수 중 하나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빛이 이동하는 속도는 정확히 초당 2억 9,979만 2,458m입니다. 피라미드의 위도 좌표인 29.9792와 빛의 속도 앞자리 6개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주류 학계는 미터법이 1793년 프랑스 혁명정부에 의해 처음 제정되었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인들이 미터 단위의 빛의 속도를 알았을 리 없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얄팍한 반박은 오히려 더 거대한 미스터리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만약 고대 인류가 미터라는 단위를 알고 있었고 빛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었으며 지구의 정확한 크기와 위도를 계산하여 그 특정 좌표에 이 거대한 구조물을 세운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 정밀한 수치들의 배열은 대피라미드가 단순한 파라오의 무덤이 아님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크기, 빛의 속도, 우주의 수학적 상수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던 잃어버린 고대 문명이 미래의 인류, 즉 현재의 우리에게 남긴 거대한 타임캡슐이자 의도적인 메시지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이 압도적인 수학적 정밀도 앞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로 진실을 덮으려는 주류 학계의 음모론적 은폐는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을 수 없는 첨단 기술의 흔적은 오직 이집트 기자의 사막에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거대한 퍼즐의 다음 조각들은 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넘어 지구 반대편의 완전히 다른 시대와 공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집트 대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수학적, 물리적 불가능성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류 고고학계는 기자의 피라미드를 고대 이집트인들만의 이례적이고 독자적인 성취로 포장하며 다른 대륙과의 연관성을 철저히 부정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쳐놓은 거짓된 역사의 통제선을 벗어나 서쪽으로 약 1만 2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시대와 완전히 다른 대륙에서 완벽하게 동일한 첨단 기술의 지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미 볼리비아의 안데스 산맥 깊은 곳, 해발 3,800m의 척박한 고원에 자리 잡은 푸마푼쿠 유적지입니다. 주류학계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이 유적은 기원 후 500년경 티와나쿠 문명의 원주민들이 건설한 종교시설입니다. 그들은 이곳의 원주민들이 문자가 없었고 바퀴를 발명하지 못했으며 오직 볼망치와 조잡한 청동기만을 사용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푸마푼쿠의 흩어진 거석들 사이에 서서 그 절단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학계의 설명은 또다시 처참하게 붕괴하고 맙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H 모양의 기하학적 블록들입니다. 이 블록들은 마치 레고 조각처럼 서로 완벽하게 맞물리도록 대량 생산된 규격화된 부품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블록들을 구성하는 주된 암석은 안산암과 섬노감입니다. 앞서 이집트에서 살펴보았듯 안산암의 모스 경도는 6에서 7에 달합니다. 일반적인 강철보다 단단하고 고대인들이 가졌다는 굴이나 조잡한 청동보다는 2배 이상 단단한 수치입니다. 현대의 다이아몬드 절삭 도구 없이는 흠집조차 내기 어려운 이 단단한 돌에 고대 남미인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해놓은 것일까요? 블록의 내부 모서리를 정밀 측정한 결과는 현대 공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H블록의 안쪽으로 꺾이는 직각 모서리의 각도는 정확히 90도를 이루고 있으며 그 오차율은 0.01도 미만입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숙련된 현대의 석공이 전동 그라인더와 강철끌을 사용해 화강암의 내부 모서리를 깎아낼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오차율은 약 0.5도에서 1도 사이입니다. 두 번째로 최첨단 컴퓨터 수치 제어, 즉 CNC 밀링 머신을 사용해 레이저로 절단해야만 비로소 0.01도 미만의 오차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퀴조차 없었다는 기원 후 500년의 원주민들이 현대의 컴퓨터 제어 기계와 동일한 수준의 가공 정밀도를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돌망치로 수만 번을 두드려 0.01도의 완벽한 직각을 만들어냈다는 주류학계의 주장은 눈을 가리고 망치질을 해서 스위스 명품 시계에 톱니바퀴를 조립했다는 말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억지입니다. 더욱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이 거대한 안산암 블록들의 무게와 운반 방식입니다. 크마푼쿠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큰 거석의 무게는 무려 130톤에 달합니다. 이 거석들이 채석된 곳은 유적지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산악지대입니다. 이집트의 경우 주류 학계는 수천 명의 노예가 통나무 썰매를 이용해 돌을 끌었다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푸마푼쿠는 해발 3,800m의 고산지대입니다. 수목 한계선을 훌쩍 넘어선 이 척박한 고원에는 통나무 썰매를 만들 거대한 나무 자체가 아예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도 없고 바퀴도 없고 끌어당길 튼튼한 합성 섬유 밧줄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130톤짜리 돌덩어리들을 수십 킬로미터나 이동시켰을까요? 130톤은 현대의 중형 트럭 10여 대를 합친 무게입니다. 험준한 안데스 산맥의 협곡과 비탈길을 넘어 이 거대한 돌들을 운반했다는 것은 이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반중력 기술이나 고도의 자기장 부상 기술을 활용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볼리비아의 포마푼쿠, 서로 1만 2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고 학계의 주장대로라면 수천 년의 시간 차이가 나는 두 문명이 어떻게 이토록 똑같은 초고도 절삭 기술과 거석 운반 능력을 공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규모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영역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중동의 레바논, 바알베크 유적지로 향합니다. 이곳은 로마 제국 시대에 건설된 주피터 신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주류 고고학계는 기원 후 1세기경 로마인들이 이 거대한 신전을 건축했다고 자랑스럽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전의 윗부분을 장식하는 로마의 대리석 기둥들이 아닙니다. 진짜 미스터리는 로마인들의 건축물 아래 그들이 도달할 수 없었던 깊은 땅 속에 묻혀 있는 거대한 기단부, 이른바 트릴리톤이라 불리는 세 개의 초대형 거석들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기초 석재는 각각 그 무게가 800톤에서 1000톤에 달합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채석장에 아직 남아있는 임신한 여인의 돌이라 불리는 미완성 블록의 수치입니다. 이 돌의 무게는 무려 1650톤으로 정밀하게 계산되었습니다. 1650톤. 이 숫자가 지니는 물리적 폭력을 이해하기 위해 현대 인류가 자랑하는 최강의 기계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형 타워 크레인의 최대 인양 능력은 약 20톤에 불과합니다. 즉, 타워 크레인 80대를 동시에 연결해야 겨우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아폴로 우주선을 발사대까지 이동시키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초대형 크롤러 트랜스포터의 자체 무게가 약 2,700톤입니다. 바알베크의 고대인들은 나사의 우주선 이동장치에 맞먹는 질량을 가진 통도를 산에서 깎아내어 통째로 옮기려 했던 것입니다. 트릴리톤의 800톤짜리 바위 3개는 채석장에서 약 2km 떨어진 신전 부지까지 이동되었고, 놀랍게도 지면에서 약 7m 높이의 기단 위에 완벽하게 들어올려져 안착되었습니다. 바위와 바위 사이의 틈새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맞물려 있어서 오늘날에도 면도칼 한 장조차 그 틈으로 밀어 넣을 수 없습니다. 로마인들이 이것을 건축했다고요? 로마 제국이 남긴 그 어떤 문헌이나 공학 기록에도 800톤이 넘는 거석을 7m 상공으로 들어올리는 기중기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 최고의 공학자였던 비트루비우스의 기록을 샅샅이 뒤져보아도 그들이 다룰 수 있었던 최대 무게는 기껏해야 수십 톤 단위에 불과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단지 자신들이 도착하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그 자리에 존재했던 신들의 솜씨라 부를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고대 기단 위에 자신들의 작고 초라한 신전을 덧지었을 뿐입니다. 이집트의 정밀한 코어 드릴, 볼리비아의 0.01도 오차율을 가진 H블록, 그리고 레바논의 1650톤짜리 거석. 이 세 가지 사례는 점진적으로 진화해온 인류의 역사라는 주류학계의 기초공사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도대체 어떤 문명이 지구 전체를 무대로 이토록 거대한 돌들을 마치 찰흙처럼 주무르고 다루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주류학계는 이 압도적인 증거들 앞에서도 결코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중이 진실에 눈을 뜨는 것을 막기 위해 교묘하게 조작된 세 가지 합리적인 설명을 언론과 교과서를 통해 유포하며 거짓 희망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변명이 얼마나 얄팍한지 차가운 수치의 칼날로 하나씩 해부해 볼 것입니다. 주류학계의 첫 번째 설명은 바알베크나 피라미드의 거석 운반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수만 명의 노예가 삼나무 통나무를 바닥에 깔고 굴굽은 밧줄로 묶어 당기면 1,000톤의 바위도 충분히 옮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들은 이 가설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럴싸하게 재현하여 시청자들을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마찰계수와 압축감도의 수치를 대입하는 순간 이 설명은 완벽한 코미디로 전락합니다. 고대 중동에서 주로 구했을 레바논 삼나무의 최대 압축 강도는 약 30메가파스칼 수준입니다. 반면 바알베크의 1,000톤짜리 거석이 지면에 좁은 둥근 나무 기둥들에 가하는 집중 하중은 최소 수백 메가파스칼을 훌쩍 넘어섭니다. 수치로 비교해 볼까요? 30메가파스칼을 견디는 나무 위에 수백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짓누른다는 것은 두부 한 모 위에 20kg짜리 쇳덩이를 올려놓고 굴려보겠다는 것과 정확히 같은 물리적 모순입니다. 1,000톤의 하중을 받는 순간 바닥에 깔린 삼나무 통나무들은 회전하기는커녕 단 1초 만에 이쑤시개처럼 산산조각이 나거나 톱밥으로 으스러져 버립니다. 학계는 이 단순한 재료공학적 수치조차 외면한 채 밧줄을 당기는 노예들의 숫자만을 늘리며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명은 푸마풍쿠의 정밀한 가공 기술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안산암보다 더 단단한 돌망치, 즉 돌러라이트, 조립 현무암을 이용해
수십 년 동안 끈기 있게 돌을 두드려서 매끄러운 표면과 90도 직각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시간만 충분하다면 인간의 인내심으로 불가능한 형태는 없다는 감성적인 호소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암석의 미세 균열 수치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돌망치로 안산암을 강하게 타격할 때 발생하는 충격 에너지는 타격 지점 주변으로 최소 2mm에서 5mm 깊이의 불규칙한 미세 균열을 발생시킵니다. 이 수치를 앞서 확인한 푸마푼쿠의 오차율과 비교해 보십시오. 타격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5mm의 균열 범위 안에서 어떻게 0.01mm의 완벽한 오차율을 가진 직각 모서리를 깎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현미경으로 관찰한 푸마푼쿠의 절단면에는 타격으로 인한 미세 균열 패턴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초고온의 레이저나 다이아몬드 톱날이 고속으로 지나갔을 때만 나타나는 매끄러운 유리화 현상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돌망치 가설은 물리적 증거 앞에서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세 번째로 학계가 내놓는 방어 논리는 이 모든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는 것입니다. 대륙이 분리되어 교류가 없었지만 인간의 뇌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집트, 볼리비아, 레바논에서 비슷한 시기에 거성 문명이 독자적으로 평행 진화했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금속 합금의 수치로 박살낼 수 있습니다. 푸마푼쿠, 이집트의 오시리온 신전, 그리고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등 전 세계 거성 유적지에서는 돌과 돌을 단단히 연결하기 위해 파놓은 T자형 금속 꺽쇠홈이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홈에서 채취한 잔류금속 성분의 비율입니다. 볼리비아와 이집트에서 발견된 꺽쇠의 금속은 단순한 구리가 아니라 구리 95%, 비소 2.5%, 니켈과 철이 미량 섞인 특수 청동 합금이었습니다. 이 특정 비율의 합금은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으며 금속의 강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도로 계산된 야금학적 레시피입니다. 서로 교류조차 없었다는 세 개의 다른 대륙에서 동일한 모양의 T자형 홈을 파고 소수점 단위까지 일치하는 비율의 특수 합금을 우연히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부어 넣을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통계학적으로 이것은 번개를 연속으로 100번 맞을 확률보다 낮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집트의 드릴, 볼리비아의 H블럭, 레바논의 1,000톤 거석, 그리고 전 세계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수 합금 꺽쇠. 이 파편화된 증거들은 단 하나의 소름 끼치는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구상에는 대양을 자유롭게 횡단하며 전 지구적인 규모로 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단일하고 초월적인 고대 문명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지구적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세계 지도를 펼쳐 네 번째 결정적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리학적, 수학적 확률의 한계를 시험하는 거대한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남미의 나스카 지상화에서 출발하여 잉카의 성스러운 도시 마추픽추를 지나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타실리 나제르 암각화를 거쳐 이집트의 기자 대피라미드, 중동의 페트라, 파키스탄의 모헨조조다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그리고 태평양 한가운데 이스터 섬까지 이어지는 선입니다. 놀랍게도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고대 유적지들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정확히 하나의 거대한 원, 즉 대원 위에 완벽하게 일렬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대원의 총 길이는 약 4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배열의 오차율을 수치로 확인해 보십시오. 4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궤적 위에서 이 거대 유적지들이 중심선에서 벗어난 오차 범위는 단 0.1도, 즉 10km 이내에 불과합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유적지들 사이의 거리 비율입니다. 나스카에서 기자의 대피라미드까지의 거리와 대피라미드에서 앙코르와트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비율을 내보면 그 값은 정확히 1.618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대피라미드 내부에서 발견되었던 우주의 완벽한 수학적 상수 황금비가 지구 전체 스케일의 유적지 배치 거리에서도 소수점 세 자리까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적 규모의 수학적 패턴 앞에서는 주류 학계의 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인류가 지구 전체를 하나의 도화지로 삼아 위도와 경도, 그리고 기하학적 상수를 완벽하게 통제하며 의도적으로 설계한 거대한 시스템의 흔적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왜 그들은 그토록 단단한 돌에 집착했으며 무엇을 위해 지구 전역에 이 거대한 수학적 네트워크를 건설한 것일까요? 이 모든 물리적, 지리학적 증거들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 즉 인류의 기원이라는 가장 깊고 어두운 미스터리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전 지구를 둘러싼 거대한 수학적 네트워크와 불가능한 거석들의 배열. 이 압도적인 물리적 증거들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도 두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거대한 돌들을 떡주무르듯 다루며 지구 전체를 설계한 것일까요? 주류 학계는 고대 인류가 수백만 년에 걸친 자연 선택과 점진적인 진화를 통해 서서히 지능을 발달시켰고 우연히 문명을 이룩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들이 신성시하는 진화론의 잣대를 우리 인간의 생물학적 수치에 들이대는 순간 인류의 기원은 자연적인 진화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된 실험의 결과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다른 종들과 비교했을 때 자연계에서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기형적인 생물학적 특이점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은 뇌 용량의 폭발적인 증가 속도입니다. 인류의 조상이라 불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뇌 용량은 약 400cc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면서 뇌 용량은 1400cc로 무려 3배 이상 급증하게 됩니다. 이 20만 년이라는 시간과 3배의 용량 증가가 진화론적으로 얼마나 터무니없는 수치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인 상어는 무려 4억 년 동안 지구상에 존재했지만 그들의 뇌 용량과 신체 구조는 단 1%도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육상의 지배자였던 공룡들은 1억 6천만 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동안 번성했지만 그들의 지능은 개나 고양이 수준을 영원히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수억 년의 시간이 주어져도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자연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찰나에 불과한 20만 년 만에 뇌 용량을 1400cc로 팽창시켰고 양자역학을 이해하며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돌연변이의 연속이라고 부르는 것은 쓰레기장에 회오리 바람이 불었더니 우연히 보잉 747 여객기가 조립되었다고 믿는 것과 같은 맹신입니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 몸속 깊은 곳, 세포액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염색체의 개수입니다. 인류와 유전적으로 가장 가깝다고 알려진 유인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침팬지의 염색체는 48개, 고릴라의 염색체도 48개, 오랑우탄의 염색체 역시 48개입니다. 영장류의 기본 설계도는 24쌍, 즉 48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정확히 46개, 즉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2개의 염색체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주류 유전학계는 인간의 두 번째 염색체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유인원의 2개의 짧은 염색체가 하나로 융합되어 인간의 거대한 2번 염색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2번 염색체 중간에는 염색체의 끝부분에만 존재해야 할 텔로미어 서열이 비정상적으로 박혀 있으며 세포 분열의 중심점인 동원체 역시 2개나 존재합니다. 이것은 2개의 서로 다른 염색체를 임의적으로 잘라서 하나로 이어붙였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흔적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러한 대규모 염색체 융합 돌연변이가 발생할 확률, 그리고 그 돌연변이를 가진 개체가 생존하여 전 인류의 표준 유전자로 자리 잡을 확률은 수학적으로 0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진화가 아닙니다. 누군가 영장류의 유전자를 실험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위와 풀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유전자를 편집하고 재조합한 유전공학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디자인된 생물학적 피조물인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기원전 수천 년 전의 고대 문헌에 현대의 유전공학자들이나 알 법한 이 유전자 조작의 과정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수치와 절차로 기록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주류학계는 그것을 단순한 신화나 야만인들의 상상력으로 치부하며 폐기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대 기록의 봉인을 뜯어 현대 과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인류 창조의 생생한 실험 일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기원전 4500년경 현재의 이라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인류 최초의 문명, 수메르 문명입니다. 그들은 진흙을 구워 만든 수만 개의 점토판에 쐐기 문자로 자신들의 역사와 지식을 촘촘히 새겨 넣었습니다. 1849년 니네베의 아슈르바니팔 도서관 유적에서 발굴된 에누마 엘리시와 아라하시스 서사시 점토판에는 주류 학계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인류 창조의 구체적인 레시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토판의 기록에 따르면 아눈나키라 불리는 하늘에서 온 존재들이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고된 노동을 대신할 원시 노동자가 필요했고 아눈나키의 최고 과학자인 엔키와 수석의학관 니누르상이 인류 창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기록된 창조의 절차를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메르 기록은 엔키가 지구에 이미 존재하던 두 발로 걷는 생명체의 난자를 채취했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뇌용량 400cc의 호모 에렉투스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난자에 신들의 정수, 즉 아눈나키, 자신들의 피를 섞어 결합했다고 기록합니다. 놀라운 것은 수메르인들이 이 신들의 정수를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테에마, T2.2.MA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수메르어 사전에서 이 단어의 뜻은 기억과 성질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현대 생물학에서 생명체의 기억과 형질을 보관하는 물질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바로 DNA입니다. 기원전 4,500년의 고대인들이 DNA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자로 기록해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결합된 수정란을 배양하는 과정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수치들입니다. 점토판에는 니누르상이 살균된 수정 용기에서 결합을 마친 뒤 이 배아들을 14명의 탄생 여신들의 자궁에 착상시켰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7명의 대리모는 남자아이를, 나머지 7명의 대리모는 여자아이를 임신했습니다. 14명의 대리모. 그리고 이어진 기록에는 10달의 시간이 흐른 뒤 자궁이 열리고 인류가 태어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수치들을 현대의 체외 수정, 즉 시험관 아기 시술의 프로토콜과 비교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현대 불임 클리닉에서 체외 수정을 시도할 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배양하는 최적의 배아 개수가 보통 10개에서 15개 사이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정상적인 임신 기간은 280일, 즉 태음력으로 정확히 10달입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이 어떻게 현대 유전공학의 배아 이식 수량과 영장류의 정확한 임신 주기를 알고 점토판에 새겨 넣은 것일까요? 단순한 신화적 상상력으로 치부하기에는 이 기록은 너무나도 임상적이고 의학적이며 기계적입니다. 난자 채취, 이종 교배를 통한 유전자 편집, 무균실에서의 체외 수정, 그리고 14명의 대리모를 통한 대량 착상과 출산.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호모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종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고대 유전공학 실험실의 완벽한 작업 보고서입니다. 수메르 기록은 이 최초의 유전자 조작 인류를 아다무라고 불렀습니다. 훗날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간, 아담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점토판에 기록된 이 유전자 조작 실험실의 위치입니다. 수메르인들은 그곳을 압주, 즉 아프리카 남동부의 깊은 광산 지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2015년 현대 유전학자들은 전 세계 인류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역추적하여 인류의 공통조상인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탄생한 정확한 시기와 장소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는 주류 학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낸 최초의 호모사피엔스 탄생지는 바로 아프리카 남동부 지역이었으며 그 시기는 약 20만 년 전이었습니다. 수메르의 점토판이 수천 년 전에 지목했던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시기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염색체 2번의 융합 흔적, 20만 년 전의 갑작스러운 뇌용량 폭발, 그리고 현대 유전공학과 완벽히 일치하는 수메르의 14명의 대리모 기록. 이 모든 생물학적, 문헌적 수치들은 고대 인류가 첨단 문명의 개입으로 창조되었음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유전자 지도책이 완성되고 고대 기록의 번역이 쏟아져 나오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왜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을 배우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들은 아직도 원숭이가 나무에서 내려와 우연히 사람이 되었다는 낡은 이론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물리적 유적과 고대 기록의 미스터리를 넘어 이 모든 진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통제하려는 현대의 거대한 음모의 심장부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이 진실을 아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대 유적의 돌무더기와 유전자의 나선형 구조를 넘어 현대 권력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주류 학계와 그들 뒤에 숨은 거대한 통제 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인류의 진짜 기원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파괴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진실을 덮으려는 권력자들의 치밀한 군사작전입니다. 은폐의 첫 번째 물리적 증거는 미국의 가장 비밀스러운 기관, 스미소니언 협회에서 발견됩니다. 1999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스미소니언 협회에 대해
1900년대 초반 수집된 수만 점의 거인 유골과 유물들에 대한 기밀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문서는 수십 년 동안 철저히 봉인되어 있다가 정보공개법에 의해 마지못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서 번호 FOIA-814. 이 기밀 해제된 보고서는 미국 고고학계의 추악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보고서에는 1911년 네바다주의 러브록 동굴에서 광부들이 거대한 붉은 머리 거인들의 미라 수십 구를 발견했다는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미라들의 키는 평균 2.5m에서 3m에 달했으며 그들이 남긴 직물과 도구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고도의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3m라는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 인류 중 가장 키가 컸던 로버트 와들로우의 키가 2.72m였지만 그는 심각한 뇌하수체 거인증으로 인해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러브록 동굴에서 발견된 거인들의 대퇴골 길이는 무려 65cm에 달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신체 비율과 엄청난 근력을 가진 건강한 2.5m 이상의 인류가 존재했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발견 직후 스미소니언 협회의 연구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유골과 유물을 모두 수거해 갔고 그 이후로 이 거인들의 흔적은 박물관의 전시실은 물론 어떤 학술지에서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FOIA-814 문서에 따르면 스미소니언 협회는 자신들이 정립한 베링 해협 이주설과 진화론적 역사관에 위배되는 이 거인 유골들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바다에 폐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수호해야 할 국립연구기관이 자신들의 학문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류의 소중한 역사를 화로에 던져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은폐 작업은 비단 미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 중동의 심장부에서도 완벽하게 동일한 패턴의 진실 지우기가 자행되었습니다. 1997년 이라크 바그다드 남쪽의 고대 수메르 유적지 우루크에서 독일 고고학 발굴팀이 충격적인 구조물을 지하에서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수메르 점토판에 기록된 신들의 왕 길가메시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지하 복합단지였습니다. 발굴팀은 지하 15m 깊이에서 현대의 콘크리트보다 단단한 미지의 합금으로 만들어진 둥근 천장과 그 안에 안치된 거대한 석관을 발견했습니다. 석관 주변에는 고도로 정밀한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진 원통형 인장들과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 결과 기원전 45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금속 장치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 장치들의 금속 성분을 분석한 결과 마그네슘 60%, 알루미늄 30%, 그리고 티타늄 10%의 합금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수치의 경이로움을 비교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티타늄은 1791년에야 처음 발견된 금속이며 194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상용화된 현대 항공 우주 산업의 핵심 소재입니다. 두 번째로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티타늄을 이 비율로 섞기 위해서는 섭씨 1668도 이상의 초고온 진공 용광로가 필수적입니다. 기원전 4500년의 수메르인들이 진공 상태에서 티타늄을 재련했다는 것은 주류 학계의 역사 교과서를 당장 폐기해야 할 압도적인 물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발견은 불과 6년 뒤 이라크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2003년 4월 미군이 바그다드를 점령하자마자 가장 먼저 군사작전을 펼친 곳은 놀랍게도 이라크 국립박물관이었습니다.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박물관을 통제했고 며칠 뒤 우르클 발굴팀이 찾아낸 길가메시의 석관과 티타늄 합금 장치들을 포함한 1만 5천여 점의 핵심 유물들이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전쟁의 혼란을 틈탄 민간인들의 약탈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3톤에 달하는 거대한 석관과 수백 킬로그램의 금속 유물들을 전기도 끊기고 도로가 파괴된 전시 상황에서 민간인들이 어떻게 훔쳐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우연한 약탈이 아니라 미군의 보호 아래 진행된 체계적이고 치밀한 군사적 은폐 작전이었습니다. 스미소니언 협회의 거인 유골 파괴와 이라크 박물관의 유물 증발.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지역, 다른 기관에서 발생했지만 잃어버린 고대 문명의 초고도 기술을 덮으려는 단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이토록 무리수를 두어가며 진실을 감추려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거대한 은폐는 피할 수 없는 전술적 막다른 길에서 내린 필사적인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선택 A, 대중에게 모든 진실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가 첨단 동력 장치이며 수메르인들이 티타늄을 재련했고 인류는 외계 지성체에 의해 유전자 조작으로 참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과 A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의 모든 종교적 신령 체계가 붕괴하고 대학의 역사와 과학 교과서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이 거짓된 지식을 바탕으로 권력을 유지해온 주류 학계의 교수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엘리트들은 대중의 분노와 불신 속에서 모든 기득권을 잃고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 B. 모든 증거를 무시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 B 역시 치명적입니다. 이미 정보화 시대에 접어든 대중은 인터넷과 위성 지도를 통해 스스로 증거를 찾아내고 퍼뜨리고 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대중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고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공개할 경우 권력의 붕괴, 침묵할 경우 대중의 저항. 두 선택지 모두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3의 길, 즉 조작과 은폐, 그리고 기만이라는 가장 비열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유물을 파괴하고 관련 문서를 기밀로 분류하며 진실을 말하는 연구자들을 음모론자로 몰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바보로 취급하며 영원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안전한 매트릭스 안에 가둬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견고한 통제망도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억눌린 진실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깊은 내부의 균열을 통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임종을 앞둔 80살의 한 노인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보이드 부시먼, 미국 최대의 방위산업체 로키드 마틴의 수석 과학자이자 스팅어 미사일의 공동 발명자였습니다. 평생의 1급 기민 시설인 51구역에서 반중력 장치와 외계 기술의 역공학을 연구했던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혔습니다. 부시먼은 떨리는 손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51구역 내부에서 촬영된 인간이 아닌 존재들과 그들의 비행체 사진이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반중력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술은 기원전 수천 년 전 이집트 피라미드와 볼리비아 푸마푼쿠의 거석들을 공중으로 띄어 올렸던 바로 그 원리와 동일합니다. 미국 정부는 고대 유적에서 발굴된 장치들을 51구역으로 은밀히 옮겨와 수십 년 동안 해체하고 연구해왔습니다. 그의 고백은 주류 학계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고대 문명의 초고도 기술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 군사복합체의 깊은 지하 연구소에서 실험되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평생을 국가에 헌신했던 천재 과학자의 마지막 양심 선언. 이 감정적 절정의 순간은 그동안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모든 미스터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거대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증거들을 하나의 지도 위에 올려놓고 거대한 퍼즐을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볼리비아의 거석, 수메르의 유전자 기록, 그리고 51구역의 반중력 기술. 이 모든 것들은 과연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당신이 지금까지 목격한 모든 파편화된 증거들을 하나의 거대한 세계 지도 위에 올려놓고 그 점들을 선으로 연결해 보십시오. 이집트 기자, 대피라미드의 0.06% 오차율을 가진 진북 정렬과 빛의 속도를 가리키는 좌표. 볼리비아 푸마푼쿠의 0.01도 완벽한 직각을 자랑하는 H블럭. 레바논 바알베크의 1,650톤짜리 거석기단. 그리고 전 세계 유적지 공통으로 발견되는 구리 95%, 비소 2.5%의 특수 합금 꺽쇠. 여기에 덧붙여 수메르 점토판에 기록된 14명의 대리모를 통한 20만 년 전의 유전자 조작, 인류 탄생의 의학적 수치들까지. 이 모든 물리적, 수학적, 생물학적 증거들은 서로 다른 대륙과 시대에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 하나의 중심점, 즉 인류보다 먼저 지구를 지배했던 초고도 문명의 단일한 통제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 거대 유적지들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4만 킬로미터의 대원 위에 0.1도, 즉 10km 이내의 오차 범위로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이 유적지들 사이의 거리가 1.618이라는 황금 비율을 소수점 3자리까지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이 거대한 패턴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구 표면적은 약 5억 1천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넓은 표면에서 무작위로 12개의 지점을 선택했을 때 그 점들이 정확히 하나의 대원 위에 놓일 확률은 1의 25제곱분의 1, 즉
0이 25개나 붙는 천문학적인 숫자 분의 1입니다. 여기에 각 지점 사이의 거리가 황금 비율을 이룰 확률까지 곱하면 그 수치는 사실상 0에 수렴합니다. 이것은 우주가 탄생한 이래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확률입니다. 당신은 복권의 연속으로 100번 당첨될 확률을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주류 학계는 이 기하학적 완벽함을 여전히 원숭이들이 타자기를 무작위로 두드리다 셰익스피어의 소설을 완성한 것과 같은 우연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통계학적 수치는 이 배열이 고도의 지적 생명체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전지구적인 마스터 플랜임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지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그리드로 설계했습니다. 피라미드와 거석들은 그 그리드의 노드, 즉 에너지를 증폭하고 송수신하는 안테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위해 유전자 조작으로 대량 생산된 생물학적 노동자, 즉 그들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류 학계와 권력자들이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인류 기원의 가장 뼈아프고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두려운 것은 이 고대의 마스터 플랜이 과거의 유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몰래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필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물들이 사라지기 전에. 2023년 일본과 이집트의 국제 합동 연구팀은 최첨단 뮤온 입자 투과 기술을 이용해 대피라미드 내부를 3차원으로 스캔했습니다. 뮤온은 우주선이 지구 대기권과 충돌할 때 생성되는 소립자로 수백 미터 두께의 암석도 통과할 수 있는 엑스레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첨단 기술을 통해 연구팀이 발견한 것은 주류 고고학계의 심장을 멎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왕의 방 위쪽에 길이가 무려 30m, 높이가 2m, 너비가 2m에 달하는 거대한 미지의 빈 공간, 즉 빅 보이드가 완벽하게 보존된 채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30m라는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로 피라미드 내부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대갤러리의 길이가 47m입니다. 두 번째로 파라오의 미라가 안치되었다고 주장하는 왕의 방 길이가 불과 10m 남짓입니다. 왕의 방보다 3배나 큰 거대한 공간이 피라미드 중심부에 수천 년 동안 완벽하게 은폐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공간의 존재는 주류 학계의 단순한 무덤설을 완전히 폐기 처분합니다. 만약 이곳이 무덤이라면 왜 가장 크고 중요한 공간을 입구도 없이 수천 톤의 돌로 완전히 밀봉해 버렸을까요? 첨단 물리학자들은 이 거대한 빈 공간이 공명 현상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대한 음향 챔버이거나 피라미드 하부에서 끌어올린 전자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증폭하는 거대한 캐패시터, 즉 축전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피트리가 발견했던 2.5mm 나선형 홈의 압도적인 기계적 회전력, 그리고 피라미드 좌표가 가리키는 빛의 속도, 이 모든 수치들은 피라미드가 전지구적 네트워크에 에너지를 공급하던 거대한 발전소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빅보이드의 발견 이후 이집트 정부와 주류 고고학계가 보여준 태도입니다. 그들은 국제연구팀의 추가 스캔 작업을 즉각 중단시켰고 이 공간에 접근하기 위한 물리적 발굴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라는 핑계를 댔지만 그 이면에는 51구역의 보이드 부시먼이 경고했던 것처럼 고대의 초고도 기술을 대중에게서 격리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독점하려는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극의 3.2km 빙하 아래에서는 위성 레이더망에 잡힌 거대한 기하학적 구조물 주변으로 다국적 군대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박물관에서 약탈당한 길가메시의 티타늄 장치들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이며 네바다 사막 깊은 곳의 지하 기지에서는 기원전의 유물들이 현대의 역공학 기술로 해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주류 학계가 쳐놓은 거짓된 역사의 장막은 곳곳에서 찢어지고 있으며 숨겨진 진실은 거침없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의 수렴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이 거대한 퍼즐의 끝에서 마주하게 될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입니다. 우리의 기나긴 추적은 마침내 출발점이었던 사막의 거대한 돌무더기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눈앞에 우뚝 서 있는 대피라미드는 영상이 처음 시작될 때 보았던 그 평범한 파라오의 무덤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주류학계가 수백 년 동안 짜놓은 정교한 거짓말의 그물망은 차가운 수학적 수치와 물리적 증거들 앞에서 처참하게 찢겨나갔습니다.
구리끌과 돌망치로 화강암을 자르고 밧줄로 1,000톤의 거석을 끌었다는 그들의 오만한 교과서는 이제 지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한편의 조잡한 판타지 소설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2.5mm 나선형 절단면에서 시작해 볼리비아의 0.01도 오차율을 가진 H블록을 거쳐 레바논의 1,650톤짜리 거석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가능한 건축물들이 4만 킬로미터의 대원 위에서 1.618이라는 황금 비율로 정렬되어 있다는 전 지구적 마스터 플랜의 실체를 목격했습니다. 나아가 수메르 점토판에 기록된 14명의 대리모 수치와 인간의 2번 염색체 융합 흔적은 우리 자신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위해 철저히 유전자 조작으로 설계된 피조물임을 뼈아프게 증명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덮기 위해 스미소니언 협회는 2.5m가 넘는 거인의 뼈를 불태웠고 다국적 군대는 이라크 박물관에서 길가메시의 티타늄 합금을 약탈했으며 로키드 마틴의 수석 과학자는 죽음의 문턱에서야 51구역의 반중력 실험을 눈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필사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처음 마주했던 그 기밀 문서에 단 한 줄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1998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미 육군 공병대가 작성하고 2020년에 기밀 해제된 바로 그 문서 CIA-079를 다시 펼쳐볼 시간입니다. 처음 이 문서를 보았을 때 우리는 그저 고대인들이 무덤이 아닌 어떤 거대한 기계장치를 만들었다는 사실에만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지구적인 에너지 그리드와 유전자 조작의 끔찍한 진실을 모두 깨달은 지금, 이 문서가 가리키는 진정한 공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미로 우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미 육군 공병대가 측정한 대피라미드의 중심부, 북위 29.9792도, 동경 31.1342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자기장 이상 현상은 단순히 과거의 작동을 멈춘 고철 덩어리의 잔해가 아니었습니다. 2023년 뮤온 입자 스캔으로 발견된 30m 길이의 거대한 빅 보이드 공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류 학계가 필사적으로 발굴을 가로막고 있는 그 빈 공간 아래에서 1998년의 미군은 도대체 무엇을 감지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그곳에서 미세하게 박동하고 있는 에너지의 흐름, 즉 수만 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가동을 준비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권력자들과 비밀기관들이 유적을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낡은 역사를 숨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북위 29.9792도에 세워진 이 거대한 기계가 지구 전체의 에너지를 통제하는 4만 킬로미터 네트워크의 메인 서버라는 사실을 이미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막대한 에너지를 자신들의 손으로 독점하여 통제하거나 혹은 이 거대한 스위치를 처음 설계했던 창조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진실의 문턱을 완벽하게 넘었습니다. 주류 학계가 주입한 안전하고 평범한 매트릭스에서 깨어나 인류의 진짜 기원과 감춰진 초고도 기술의 실체를 마주한 깨어있는 지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교과서를 두껍게 다시 쓰고 언론을 통제한다 해도 한번 눈을 뜬 당신의 의식을 다시 무지의 어둠 속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묻고 의심하고 그들이 덮어놓은 모래를 끈질기게 파헤쳐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51구역의 지하 깊은 곳에서 밤낮 없이 해체되고 있는 고대의 장치들, 그리고 이라크의 흙먼지 속에서 연기처럼 사라진 티타늄 합금 유물들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기계를 다시 조립하기 위한 핵심 부품들이라면 말입니다. 우리는 수백만 년 동안 서서히 진화해온 영장류의 자랑스러운 후손이 아니라 단 20만 년 전 아프리카 남동부의 어두운 실험실에서 14명의 대리모를 통해 급조된 생물학적 톱니바퀴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결코 계산하지 못한 거대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진실을 추적하는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지구 곳곳에 남겨진 거석들은 비바람에 깎여나가고 있지만 그 안에 정교하게 새겨진 우주의 수학적 상수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 DNA에 선명하게 각인된 20만 년 전의 유전자 편집 흔적 역시 주류 학계가 아무리 진화론의 언어로 덧칠하려 해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바코드와 같습니다. 진실은 이미 우리 안팎에, 그리고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땅 아래에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만이 남았습니다. 북위 29.9792도, 동경 31.1342도의 전자기장 이상 좌표와 기밀 해제 문서 CIA-079는 단순한 고대 건축물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한 존재들이 언제든 다시 가동할 수 있는 전지구적 에너지 그리드의 마스터 스위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계가 다시 깨어나는 날,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우리 인류는 여전히 그들의 통제 아래 놓인 생물학적 노예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마침내 감춰진 진실을 무기로 삼아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